이번 영상에서는 지구에 서식하는 신비한 생물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생물들의 특징은 유명하다는 거죠. 이런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로 관심사는 다를지라도 지적 유의를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을 테니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생물들이 이 영상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생각할 게 별로 없고 템포가 빠릅니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씨앗은 별로 신기하지 않죠. 우리는 민들레 같은 것을 어렸을 때부터 흔히 접해왔으니까요. 그리고 폭발하는 씨앗도 있는데 이 메커니즘을 폭발성 열개와 탄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폭발성 열개를 가진 식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 편이라 그 메커니즘이 신기하고 특이하다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좀 다릅니다. 열대 지역에서 자생하는 후라크레피탄스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약 50m 안팎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로 뾰족한 가시, 독성 수액, 독성 열매로 무장했습니다. 보통 나무라고 하면 다른 생물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되는 자기 희생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다른 동물들에게 무엇 하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주변 동물에 대해 적대적으로 진화한 후라크레피탄스는 폭발성 열개와 탄도 방식, 저장된 탄성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씨앗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그 폭발력이 남다르게 강합니다. 소리가 엄청 커서 오죽하면 다이너마이트 나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호박 모양의 열매가 충분히 익으면 건조되고 방사형으로 배열된 16개의 심피가 개방되면서 지름 약 2cm의 단단하고 납작한 씨앗을 초속 70m, 다시 말해 시속 250km로 방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250km로 달리는 자동차도 아니고 빨라봤자 질량이 작은 씨앗에 불과할 뿐인데 이거 호들갑 아닌가, 그렇게 위험한가 싶어서 더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씨앗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진짜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신기한 씨앗으로는 드릴처럼 땅으로 파고드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국화쥐손이의 씨앗입니다. 국화쥐손이는 꽃의 수분이 끝나면 줄기 끝부분이 튕겨나가는데 이 튕겨나간 줄기의 아래쪽에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와서 습해지면 수분을 흡수한 코일 모양의 줄기가 펴지면서 씨앗을 땅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동시에 줄기 윗부분의 꼬리는 땅과 마찰하면서 땅과 줄기가 수직이 되도록 각도를 교정합니다. 반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건조해지면 코일 모양의 줄기가 다시 감겨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동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테리오파지. 사실 동물이기 이전에 생명체라고 보기 애매합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일종의 바이러스로 아마도 교과서에서 생명과 바이러스에 대해 배우다가 처음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침투하기 위해서 단백질 껍데기 그대로 숙주세포와 합쳐지거나 숙주세포의 단백질 껍데기를 녹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하기 위해 숙주세포의 자원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박테리오파지는 숙주세포의 단백질 껍데기를 뚫고 자신의 머리에 담겨있는 유전물질을 주입합니다. 꼬리를 숙주세포에 붙이고 침 같은 것으로 숙주세포 안에 유전물질을 주입하는 메커니즘이 주사기가 달린 로봇처럼 보이죠. 도대체 어떤 진화합을 받아야 이런 식으로 진화할 수 있는 걸까요? 박테리오파지와 비슷하게 특이한 외모와 메커니즘을 가진 생물로는 오리너구리가 있습니다. 누가 실험실에서 오리, 비버, 수달의 유전자를 합쳐 키메라로 만든 것처럼 생겼습니다. 워낙 특이한 생물이라 계통 분류를 위해 그냥 오리너구리라는 과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파충류, 조류, 포유류의 DNA 특성을 전부 가지고 있고요. 다리가 짧아서 이런 험지를 굴러서 이동하는 건 일상입니다. 오리 같은 부리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물렁하고요. 그냥 부리가 아니라 예민한 감각 수용체가 있는 감지기로 먹이가 발산하는 생체 전기와 진동을 탐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오리 같은 부리를 달고 있지만 조류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 새끼한테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유두가 없고 젖샘에서 땀처럼 분비되는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너구리는 포유류인데 대다수의 포유류와 달리 알을 낳고 새처럼 알을 품습니다. 게다가 배설과 산란을 같은 구멍으로 하는 총배설강이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리너구리는 물갈퀴 뒤쪽 며느리 발톱에 독 분비샘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큰 동물한테는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그보다 작은 소동물들은 죽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뭐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뭐가 되어가는 중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생물의 미래가 더 궁금하네요. 여기 곰처럼 생긴 한 벌레가 있습니다. 곰벌레는 키틴젤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가피를 가졌으며 적대적인 환경에 대한 엄청난 내성을 자랑합니다. 꽤나 유명한 생물이고 연구도 많이 됐는데요. 영상 151도와 영하 272도를 견뎌내고 진공에 가까운 저압, 마리아나 해고의 약 6배인 6000기압, 해발 6000m와 지하 4600m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초속 900m의 충격을 버티며 탈수된 상태로 10년, 휴면 상태로 120년을 버틴 개체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의 치사량보다 1000배 강한 방사선인 5000그레이만큼 피폭되어도 버틴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디어에 의해 과장된 다른 생물들처럼 곰벌레도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각각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곰벌레는 앞서 말씀드린 탈수, 휴면 상태로 생존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버텼고 과정에서 죽은 개체들도 많다는 이야기들이 미디어에서는 쏙 빠져있거나 애매한 문장과 단어로 숨겨져 있습니다. 무적의 곰벌레, 곰벌레의 놀라운 생존력, 이런 문장에 이목이 집중되어서 시간이 흘러 그 강렬한 문장만 기억에 남게 되고 어느샌가 곰벌레는 죽지 않는 생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곰벌레의 휴면 상태는 크립토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상태인데 신진대사를 가역적으로 동결하는 것입니다. 곰벌레의 경우
경우에는 체내의 수분도 극단적으로 줄여 건조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곰벌레가 멀쩡하게 활동하면서 그 엄청난 환경들을 버티는 무적의 동물인 건 아니라는 거죠. 151도에서는 몇 분, 마이너스 20도에서는 30년, 마이너스 200도에서는 며칠, 마이너스 272도에서는 몇 분을 버티고 죽습니다. 높은 온도에는 약한 편이라 37도에서 38도 사이에 48시간 이상 노출되면 실험군의 절반이 죽고 시사율에 필요한 온도와 시간이 더 늘어날 뿐 죽지 않는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압과 고압은 꼭 곰벌레가 아니더라도 미생물들한테 그렇게까지 적대적이지는 않은 환경이고요. 강한 방사선의 경우에도 일단 살아남기만 했을 뿐 생식 능력을 상실한 개체가 많았습니다. 과장된 인식을 정정하느라 말이 좀 길어졌는데 듣고 계신 곰벌레가 있다면 사죄드립니다.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곰벌레는 아까 말씀드린 크립토바이오시스의 유형 중에서 언하이드로바이오시스, 언옥시바이오시스, 케모바이오시스, 크라이오바이오시스, 오스모바이오시스 이렇게 5유형의 크립토바이오틱 상태를 다 가지고 있는 경이로운 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다양한 극악의 환경에서 이렇게나 오래 버틸 수 있는 생물이라고 한다면 역시 곰벌레가 최강이긴 합니다. 홍해파리도 곰벌레처럼 수명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노화로 인한 죽음이 없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홍해파리는 최대 직경이 약 4.5mm로 아주 작은 해파리를 닮았지만 자포동물문의 해파리강이 아니라 자포동물문의 히드라충강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해파리는 알을 낳고 알이 폴립으로 발달한 다음 말미잘처럼 해저에 붙어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출하법으로 다수의 어린 해파리를 만들어 개체수를 늘립니다. 홍해파리도 알을 낳고 알이 폴립이 되고 폴립이 성체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환경이 적대적으로 변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으면 스스로 폴립이 될 수 있습니다.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폴립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새로운 세포로 무한히 교체하다 보면 노화가 찾아오고 병들기 마련인데 홍해파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린 폴립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상 무한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폴립이 되기 전의 개체와 폴립이 된 후의 개체들이 같은 세포에서 출발해 분열했다고 해도 이걸 서로 같은 개체라고 보면서 이 녀석은 죽지 않았다. 노화로 인한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어려져서 다시 살아감으로 불로의 해파리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람한테 적용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불로의 생물 같은 무언가라면 있습니다. 노화하지 않고 무한히 분열하는 세포, 헬라세포라고 합니다. 헬라세포는 헨리에타 렉스라는 자궁경부암에 걸린 성인 여성으로부터 채취한 암세포로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실험실에서 끊임없이 증식하고 있습니다. 헬라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증식시켜 쓸 수 있게 된 사람의 세포로서 최초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쓰이면서 인류의 연구에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2009년까지 증식한 헬라세포의 무게만 5천만 톤이라 추정됩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늘어났겠죠. 다른 암세포도 있는데 헬라세포를 계속 쓰는 이유는 헬라세포의 분열 횟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특이한 염색체가 포함되어 있고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채취한 암세포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분열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배양에도 안정적으로 분열하기 때문에 무한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실험 방식들도 헬라세포에 최적화되어 있죠. 이제 와서 다른 세포를 쓰자니 너무 불편하고 경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끊임없이 분열해온 오늘날의 헬라세포는 염색체가 서로 뒤엉키고 복제된 탓에 그 숫자가 사람보다 훨씬 많아졌고 변이가 계속되어 다양한 돌연변이 계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실험실에서 똑같이 헬라세포를 쓴다고 해도 각 실험실의 헬라세포는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성생식을 하는 단세포 생물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열은 안정적이어도 염색체에 포함된 정보는 암세포답게 매번 일관되지 않고 혼탁하며 개통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러다 헬라세포가 새로운 종으로 분화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바이러스도 봤고 암세포도 봤으니까 기생충도 보겠습니다. 다소 혐짤이긴 한데 축소한 상태로 그나마 귀여운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심약자, 벌레공포증,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키모토와 엑시구아, 등각류지만 기생생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짝짓기, 유성생식을 합니다. 키모토아는 유충 상태로 표류하다가 갈고리 같은 다리로 물고기의 아가미에 붙습니다. 그 중에 엑시구아는 주로 아가미를 침투 경로로 삼아 물고기의 혀까지 이동한 다음 혀를 꽉 붙잡은 채 혈관을 찾아 절개하여 흡혈합니다. 키모토아는 성장함에 따라서 더 많은 피를 섭취하고 끝내 물고기의 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조직이 괴사되어 떨어지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키모토와 엑시구아를 포함한 다른 두 종은 혀를 충분히 괴사시켜 물고기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혀가 사라진 다음에 키모토아는 뒤쪽의 다리 세 쌍으로 혀뿌리를 붙잡고서 작게 남은 혀 조직을 통해 공급되는 혈액, 물고기의 입안에 도는 점액, 그리고 물고기의 입안으로 유입되는 영양분을 섭취하며 기생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혀가 있던 자리를 차지해버린 키모토아가 물고기의 혀 기능을 기계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자신의 의지로 키모토아를 혀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자신의 혀가 있다고 착각해서 본능적으로 혀뿌리를 움직이고 키모토아는 혀뿌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의족, 의수처럼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모토아는 숙주의 조직을 파괴하고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공생과 기생이 섞인 듯한 굉장히 생소한 특징을 가진 생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키모토아 엑시구아를 유명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유독 한국어 자료에서만 이런 말이 보입니다. 물고기의 미각까지 대체할 수 있다. 진짜 혀처럼 물고기에게
우리에게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 단순히 다리로 혀뿌리를 붙잡고 있는 거니까 히모토아와 물고기의 조직 사이에 전기 화학적인 신호가 연결되는 건 아닐 테고 어떻게 미각의 기능까지 대체한다는 건지 그 놀라운 원리를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이 친구가 무슨 네크로모프도 아니고 먹이의 감각 수용체를 물고기의 뇌로 어떻게 전달한다는 건지. 그런데 진짜 이 망할 이 말 하나 때문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가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찾아봤는데도 안 나오는 거면 유언비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싶은데 넘쳐나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제가 뭔가를 놓쳤을 가능성은 늘 있으니까요. 이럴 때마다 아 망상님 이건 이래서 이런 거예요 하고 설명해줄 수 있는 구독자가 매우 많은 대형 유튜버분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고, 그래서 키모토와 엑시구아가 혀의 기계적 기능뿐만 아니라 미각의 기능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해양생물학자나 해양생물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이나 이 정보의 출처를 알고 계신 분은 간곡히 진실의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감사 인사 오지게 박으면서 경청하고 탐구자와 몽상가들에게 귀중한 양식을 내려주는 지식인으로 고정 댓글에 모셔서 숭배하겠습니다. 여기서 키모토와 엑시구아와 나란히 신기한 기생충으로 레우코클로리디움 파라독섬을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이런 걸 매우 잘 보고 심지어 좋아하기까지 하는 제 입장에서도 얘는 좀 혐오감이 심한 비주얼이라 영상 여기서 마치고 도망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